노인복지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5장 노인의 죽음과 자살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꼭지로 내용을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노인의 죽음의 의미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마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노인 자살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과 존엄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론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떠한 의미인가에 관한 내용과 노인이 자기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재 400페이지에 죽음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누가 얘기하기를 세금 내는 것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 내려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생물학적 의미에 있어서 죽음을 주로 이야기해 왔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좀 더 철학적이고 과학적 차원에서 죽음을 조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학적으로도 죽음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관점과 부정적으로 관점하는 묘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를 탈출해서 이데아에 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죽음은 결국에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는 항상 죽는 연습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동양의 철학자 장자 같은 경우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우화의 내용이지만 장자의 부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갔는데 장자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더라. 그러니까 아니 넌 너의 부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다르지 않고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듯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굳이 슬피 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비탄해하고 신을 원망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다양한 차원이 있음에 불구하고 비츠라는 학자는 죽음에 대해서 네 가지 차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째, 죽음은 생체액의 유동 기능이 불가역적 상실,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건 뭐냐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불가역적 상실, 결국에는 신체로부터 영혼이 회복 불가능하게 상실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통합 능력의 불가역적 상실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결국에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신체 내부 그 환경의 통합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죽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차원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식적 능력이 회복 불가능하게 상실되었을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임상적 죽음, 뇌의 죽음, 사회적 죽음, 신학적 죽음으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임상적 죽음은 일반적으로 이제 임종자가 숨이 멎고 또 심장 박동이 멈추고 또 혈액순환이 끊기고 그렇지만 의식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신장이라든가 눈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임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사를 말하는 거죠.
뭐 장기가 뛰더라도 뇌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우리가 뇌사 또 뇌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회적 죽음, 뭐 신학적 죽음으로 구분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죽음에 대한 정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정의입니다. 뇌의 활동이 멈춘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뇌사와 식물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정의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식물인간과 뇌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식물인간과 뇌사의 본질적인 구분은 뭐냐면 식물인간은 수개월 또 수년 동안 생존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반면에 뇌사자는 최대한 6개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망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대뇌가 손상되어진 반면에 뇌사자는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죽음에 더 명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식물인간은 기억이나 사고나 운동이나 감각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뇌사자는 심장박동 이외에는 모든 부분이 이제 정지되어 있는 심한 혼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가끔 손발이 약간 이제 움직이는 운동 능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뇌사자는 전혀 그런 운동 능력을 보일 수가 없고요. 식물인간은 호흡을 합니다. 자가 호흡을 하죠. 근데 뇌사자의 경우는 불가능하고 그 인공호흡기로 이제 호흡을 하는 기계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뭐 소화나 순환, 혈압 조절이 가능하지만 뇌사자는 불가능하고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약물로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물인간은 수개월 동안 또 수년 동안 생존하다가 사망하거나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 뇌사자는 반드시 6개월 안에 사망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요새 관심이 많은 장기 기증의 측면에서도 식물인간은 이제 이런 장기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뇌가 전체적으로 살아있고 또 심장이 뛰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기증을 하면은 살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장기 기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자는 뇌가 손상되었고 또 6개월 안에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기 기증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례식이나 애도의식, 권리 및 또 재산의 법적 재분배 등의 절차를 통해서 사망을 인정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요즘에 주민센터 같은 데서 사망 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죽음의 사회적 정의의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정의입니다. 슬픔과 비탄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혼자 가는 길이고 미지의 길이고 아무도 그 죽음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뭐 가족과 이별해야 하고 또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죽음은 슬픔과 비탄을 경험하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발달 단계별 죽음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발달 단계별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동기에는 죽음을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에는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다시 깨어나실 거야, 다시 살아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이 반복적일 수 있고 죽음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가 아동기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임박한 죽음을 이해하겠죠. 두 번째는 청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은 죽음을 낭만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두렵지 않고 아마 이제 낭만적이거나 또 받아들이는 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이 아직은 나와는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명예와 관련시켜 이해하거나
예를 들어 뭐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삶의 명예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은 좌절보다는 분노,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년기 때가 되면 죽음에 임박하면 막 감정적으로 변하고 막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뭐 좌절하거나 또는 이제 원망하거나 이제 분노하기도 하고요. 중년기 때는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이 분명한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계획하게 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을 계산하고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가치관들을 재평가하는 시기가 중년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노년기는 이런 친구나 친지들의 장례식에 참석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를 갖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403페이지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PPT에 나오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개인의 종교, 철학, 가치관 등에 의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기독교라든가 이런 종교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뭐 하늘나라가 또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영원한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죽음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또 아까 소크라테스라든가 또는 장자의 철학에서 보았듯이 이런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개인의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가치관들에 의해서 이런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죽음 불안은 적고 생활 만족도 높겠죠. 왜냐하면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면 내가 언제 죽을까? 나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매우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노인이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타인의 죽음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학습하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조사 결과로 볼 때, 연구 결과를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편안하다, 또 담담하다라고 하는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노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연말에 그 건강검진 할 때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수면 내시경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수면에 이제 들잖아요. 그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수면 내시경을 받듯이 그렇게 죽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막상 물어보면 사실 죽음에 대해서는 또 막 불안해하고 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성별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여성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더 높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연령적으로 보면은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높다는 연구도 있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죽음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크게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순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후 세계를 믿지 않고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다음에 뭐 무슨 지옥과 천당이 어디 있어 라고 그런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가장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 이게 사후 세계에 어떤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막상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생활 수준을 보면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활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물질적인 만족감들, 또 내가 힘들게 모았던 경제적인 재화들을 다 포기하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삶도 잘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건강 상태 같은 경우도 건강 수준과 무관한 연구도 있지만 건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낮다는 연구가 있고요. 교육 수준도 사실은 이제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낮다는 결과도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죽음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결과가 있을 만큼 죽음에 대한 태도는 상반된 어떤 연구 결과가 상존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의 죽음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40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노인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직면할 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년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치 죽음조차도 삶의 일부로 통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에릭슨의 주장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 이런 그 노인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웰빙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웰 다이닝 프로그램, 그러니까 잘 죽는 프로그램들을 이런 사회복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교육받기도 하고, 또 장수사진 준비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장수사진은 뭐냐면 그 영정사진으로 쓸 수 있는 사진을 미리 찍어 놓는 것인데, 뭐 장수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장수한다 해서 이제 장수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장수사진도 일종의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는 또 하나의 죽음 준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독거 노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고독사를 예방하거나 관리에 대한 법률도 제정되어서 독거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막는 어떤 기반도 되게 중요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잔치도 이제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 만족 준비도가 높다. 또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죽음 준비도가 높다. 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 준비를 많이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납골당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거나, 또 뭐 자기의 산소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거나, 또 상조회에 가입을 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 뭐 이런 뭔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죽음 준비를 많이 하는 거죠. 또 자녀와의 관계 만족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본인의 죽음에 대한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보다 많은 죽음 준비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 준비도가 높을수록 노년기의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끼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 준비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4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혹은 소극적 대처 자세인 준비와 우리가 일명 이제 정신적 죽음 준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적 혹은 능동적인 대처, 의례적 죽음 준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심리적 측면의 정신적 준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실제로 이제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측면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이고 능동적 대처의 경우에는 뭐 이제 노인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장례의 물품을 준비한다거나 뭐 장례 절차를 이렇게 세운다거나 또 죽음 후의 사후 정리를 포함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능동적 대처 준비, 의례적 죽음 준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죽음을 심리적으로 잘 수용할 수 있는 정신적 측면의 죽음의 준비.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신적 죽음 준비이겠고요. 또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준비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의례적 죽음 준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독거 노인이 많아지고 어떠한 경우도 이 독거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독사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러한 독거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명의료결정은 죽음에 가까운 환자가 병을 고치는 것과 무관하게, 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이제 가까운 시간 안에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적합한 상황에 맞는 의료적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연명의료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존엄한 죽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명치료, 연명의료에는 뭐 심폐소생술이 있고 혈액투석, 또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등과 같은 의학적 시술들이 있고, 이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러한 시술과 치료 없이 임종할 때까지만 그 시술을 연장하는 것을 우리가 연명의료결정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노인들의 경우에 쉽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슴을 심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에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뭐 항암제 투여라든가 또 인공호흡기라고 하는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죽음에 도달하는, 또 예를 들어 뭐 혈압 상승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노인들이 갑자기 막 혈압이 20, 3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그 혈압 상승제를 넣어가지고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연명 치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연명 치료라고 하는 것이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환자에게 고통만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수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연명 치료 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우리 407페이지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임종이 예견되는 말기 환자에 대한 자율성을 일부 인정하여, 그러니까 자율성은 내가 연명치료를 더 받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이제 문서를 사인해서 내가 이런 연명치료가 필요할 때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문서를 남기면 이런 이제 그 연명치료의 순간에 사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연명치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내용들은 앞서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죽음 전의 심리적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 전의 심리적인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죽음에 대해서 총 5가지 정도의 그런 이제 심리적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예상된 죽음에 대한 사실을 듣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당신은 몇 개월 안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 누구든지 충격을 받죠.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충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충격에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초기에 이런 불안 상태에서 이런 부정하는 것들은 매우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죽을 리가 없다. 내가 뭐 암일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서 막 한 큰 병원에서 진찰과 검사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사를 옮겨가면서 재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깨닫고 막 분노하는 것이죠. 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만 하는가? 나는 아직 젊고 또 자네들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난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노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단계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옆에 있고 또 의료인이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힘들죠. 왜냐면 막 계속 화를 내니까. 하지만 이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분노를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분노를 공감해 줘서 그래서 이 환자가 이런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환자의 분노도 감소하게 되고 환자가 스스로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심리적 변화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타협. 어떻게든 죽음이 연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단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면은 내가 죽지 않을 거다. 또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다. 또 내가 어떻게 살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마 지금 죽지 않거나 또 최소한 삶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 타협에 해당되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우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협도 안 되고 점점점 이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때 생기는 감정이 이제 우울의 감정이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때는 말도 없고 면회도 사절하고 혼자 슬퍼하고 우는 시간이 많죠. 근데 이때는 어설프게 그 환자가 울 때 위로해 주기보다는 환자가 그 노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들이 그래야지만 감정을 극복하고 또 죽음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정과 수용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분노나 우울이나 협상의 단계보다는 내가 이제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 가족들과 뭐 여행을 간다거나 마지막 여행을 간다거나 또 뭐 마지막 그 파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죽음을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과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이런 이제 인정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뭐 나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그런 심리적 변화는 얼마나 그 과정마다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임종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409페이지 보면은 사별과 비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간략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별한다라고 하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별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사별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서 반응은 비탄, 매우 슬퍼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사별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와의 사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젊은 층에서는 초기에는 그 비탄의 정도가 매우 강렬하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정을 회복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의 죽음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아직 젊기 때문에 재혼의 기회가 많이 남아서 상대적으로 노년층에 비해서 감정을 빨리 회복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노년층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십, 동반 의식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 비해서 이런 감정적 회복이 매우 더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별을 하는 경우는 뭐 슬퍼하는 수준은 남녀가 비슷하긴 하지만 여성의 경우,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여성의 경우는 주로 친구들로부터 이런 이제 정서적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자녀와의 사별의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도 자녀를 이제 잃은 분이 계세요.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당연히 돌아가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슬프지만 좀 담담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녀가 죽으면 정말 사지가 찢겨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와의 사별이거나 부모님과의 사별보다 자녀와의 사별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탄의 과정을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격렬한 슬픔, 그죠? 로 인한 충격을 받게 되죠. 뭐 장례식을 치르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이제 돌아가신 분의 빈 자리를 느끼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죠? 그리고 저 자리에 우리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절망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탄에 미치는 영향은 뭐 남녀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6번으로 되어 있는데 PPT에는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란 무엇인가? 호스피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를 최대한 줄이며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죽음 또한 삶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죽음은 부정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의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들은 주로 뭐 암과 같은 말기 질환으로서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진단을 내릴 때 호스피스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호스피스 유형이 나와 있죠. 뭐 독립형 호스피스, 병원 내의 산재형 호스피스, 병원 내 병동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 노양 요양시설 호스피스,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병원 내 병동 호스피스를 알아보았었는데 뭐 이런 병원 내 병동 호스피스를 이용하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노인 요양시설 호스피스라든가 또 병원 내에 산재형 호스피스들을 알아보다가 결국 이제 극적으로 회복하셔서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 특히 이제 노인 요양시설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병원 호스피스와 가정 호스피스의 중간 시설,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게 Nursing Home for Hospic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집이지만 간호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호스피스하고 가정 호스피스의 한 중간 정도로 운영되는 장기 요양시설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24시간 상주하게 되고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처방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촉탁 의사라고 그래. 촉탁 의사. 그러니까 상주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런 이제 요양시설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처방하거나 또는 이제 그 진찰하는 의사를 이제 우리가 촉탁 의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노인 요양시설 호스피스가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스피스 케어의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스피스 케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삶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삶을 연장시키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의사가 이 노인 환자가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진단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삶을 연장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짧게 남아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에게 편안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면은 뭐 하루 종일 가족과 계속 이야기하고 또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게 하고 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호스피스 케어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을 부정하고 분노하는 죽음보다는 그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호스피스의 케어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상의 의료적 케어와 너싱 케어를 제공하여 너싱 케어는 이제 간호 케어를 말하는 거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뭐 그런 그 진통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갈 정도면 이제 엄청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마약 성분과 같은 그런 진통제를 놓아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죽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 환자가 그 고통을 온전히 느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호스피스 케어는 노인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호스피스 케어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이며 영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와 가족들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별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탄과 슬픔에 빠지겠어요. 또 환자는 가족을 남겨놓고 또 가족은 환자를 떠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이겠어요. 하지만 이런 호스피스 케어를 통해서 서로 간에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고 또 삶을 정리하고 즐거웠던 시간을 다시 그 회상하고 또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문제를 풀고 이러면서 결국엔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또 영적으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호스피스 케어의 그런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41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 호스피스 서비스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의 대상은 더 이상 병원 치료는 필요 없지만 의료진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둘째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 생활하기 힘든 경우, 세 번째는 가족들이 집에서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네 번째는 환자로 인해 가족 내 위기나 갈등이 심한 경우에 호스피스 서비스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413페이지에 보면은 호스피스 운영 조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운영 조직은 뭐 의사, 뭐 간호사, 또 가족은 당연히 있겠죠. 또 사회복지사, 약사, 성직자, 이제 죽음에 임박하면서 이제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자원봉사자와 같이 이런 이제 호스피스 팀을 구성하게 되어지고 이런 구성원들끼리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스피스 팀 구성 인원들은 뭐 기관장, 부서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촉탁의사, 아까 이제 촉탁의사에 대해서 설명했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 요양시설 방문해서 건강을 확인하는 의사를 이제 촉탁의사라고 그러고 또 아예 이제 상주하는 의사, 또 성직자를 이제 주된 호스피스 팀
그러니까 이런 메인 호스피스 팀이라고 그러고, 뭐 물리치료사, 뭐 세탁부는 이제 계속 빨래를 해야 되니까 취사부,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피스 보충 직원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습니다. 414페이지 보면은 호스피스 팀 역할, 업무 역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의사는 어떠해야 되고, 그죠? 뭐 당연히 노인의 건강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책임져야겠죠. 두 번째 간호사는 노인의 건강 관리와 질병에 대한 처치를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뭐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상담과 입소식, 가족력과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노인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또는 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요양보호사이죠.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관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인에 대한 일상생활의 케어와 직접적인 수발을 돕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지시하에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이죠. 그러니까 노인의 신체적인 수발, 정서적인 서비스, 뭐 말벗을 한다거나 그 밖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일곱 번째 취사부는 너무나 당연하고 영양사의 식단표에 근거해서 식사를 책임져야 되고, 여덟째 세탁부는 노인의 세탁물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성직자는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노인의 영적 상담과 죽음에 대한 어떤 준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호스피스 팀은 한두 명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을 서로 연계적으로 이런 노인 환자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호스피스 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의미에 관한 강의는 뭐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 자살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내용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